갑자기 일어나서 미친 듯이 소리치는 소녀는 악마였다. 코끝을 찌르는 듯한 강한 악취가 온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살인사건 현장.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초임 여경미 조연이 처음으로 맡게 된 사건이라는 것. 그 때문에 그녀의 입에선 저런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수십 번이고 시체 썩는 냄새에 대해 선임 경위들에게 들었던 그녀였지만 역시 이론과 실제는 다른 법. 막상 코앞에서 전설의 그 악취와 대면하게 되니 절로 푸념이 나왔다. 하지만 푸념의 이유가 비단 냄새뿐만은 아니었다. 설명하기도 힘들 법한 처참한 몰골로 뭉개져 있는 피해자의 시신도 역시 이론과 실제의 괴리감을 설명하기에 충분했다. 으깨진 두개골과 사방에 흩뿌려져 있는 뇌수, 잔인하게 도륙된 성기. 이 상황이 그녀에게 있어선 진정 실전 경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는 것만 같다. 조경희님. 네. 최대한 인상을 찌푸리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얼굴의 잔근육 하나하나에 달려있는 괴로움은 어쩔 수가 없나 보다. 그녀의 모습을 본 경력 7년의 베테랑 수사관 김성현 경장은 그 심정을 이해라도 하는 듯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얘기한다. 냄새가 지독하죠. 몇 년을 맡아본 저도 여전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아니에요. 어차피 저도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경험해야 될 일인데 어서 적응을 해야겠죠. 빨리 적응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요즘 이 주변에 강력 사건이 많아서 그래야겠죠. 뒤늦게서야 조경희는 살인사건의 현장에선 전혀 어울리지 않을 만큼의 싱긋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나저나 감식반에서 뭔가를 찾은 것 같습니다. 가서 같이 확인하시죠. 그래요. 성큼성큼 그녀와 김 경장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다다른 곳은 피해자의 침실. 깔끔하게 정리정돈되어 있는 침실은 평소 피해자의 성격이 어땠는지를 충분히 보여줄 정도로 차분했다. 함부로 걸어진 옷가지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단정한 옷장. 제품별, 크기별로 가지런히 진열돼 있는 화장대 위의 화장품. 피해자의 여성스러운 취향이 그대로 반영된 듯한 침대 전체를 수놓고 있는 화려한 레이스들과 베드 스커트. 거기에 방 안 온통을 뒤덮고 있는 키티 문양 벽지까지. 누가 봐도 완벽한 여성의 침실. 하지만 피해자는 남자다. 성전환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꼭 그의 죽음이 어떤 과격 스트레이트에 의한 것은 아닐까. 사회가 아무리 개방적인 풍토로 변했다 해도 대한민국은 아직 보수국가다. 더군다나 게이 섹슈얼이나 트랜스젠더들. 인식적인 부분의 개선은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그들에 대한 숨어있는 노골적인 경멸은 살벌하게 존재한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모로 피해자의 침실은 조경희에게 많은 생각을 들게 했다. 이것을 한번 보시죠. 김 경장이 손이 향한 곳은 침대의 아래맡긴 공간이었다. 여기에 뭐가 있나요? 직접 보시죠. 뒤이어 감식반들이 침대를 걷어내기 시작했다. 혼자 살았던 피해자이지만 유독 침대만은 킹사이즈 더블 침대 썼던지라 낑낑대며 옮기는 감식반을 보니 조경희는 괜스레 미안한 감정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무언가에 의해 곧 말끔하게 사라졌다. 새빨간 피로 쓰인 짧은 일본어 글귀 한마디. 그것은 사건을 더욱더 미궁으로 빠지게 하는 것만 같았다. 사실 뭐죠? 저 글씨는? 조경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김 경장에게 물었다. 일본어 같군요. 혹시 일본어 좀 할 줄 아시나요? 아니요.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일본어 배운 거 빼고는 젬병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배워둘 걸 그랬습니다. 제게. 그럼 우선 이걸 제일 증거물로 채택해서 사진을 찍어두죠. 제가 가서 감식반에 넘길게요. 그러시죠. 제가 뒷 마무리는 하고 가겠습니다. 첫 수사부터 너무 힘 빼시면 안 되죠. 경희님. 그런가요? 사실 조금 힘들긴 하네요. 한 건 없지만 괜히 첫 수사라 부담이 돼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그럼 먼저 가볼게요. 부탁해요. 네, 좀 이따 뵙죠. 경찰서로 복귀하는 길. 계속 조경희의 머릿속에서 아까 그 짧은 글귀가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무슨 뜻일까? 왜 하필 일본어로 써놓은 걸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궁금증만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머리가 지끈거린다. 아까부터 신물나게 맡은 역한 냄새 또한 그것에 일조하는 듯하다. 온몸에 배긴 것 같은 엄청난 악취. 그녀는 샤워 생각이 간절했다.
하지만 몇 번을 씻어도 코끝 아래에서 격하게 풍겨오는 악취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듯하다. 계속되는 두통과 냄새에 이기지 못했는지 분위기도 전환시킬 겸 조경위는 가볍게 CD 플레이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나온다. 에릭 사티의 짐노패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듯하다. 나른한 기온이 그녀의 몸을 휘 감싸고 돈다. 한결 편해진 기분이다. 좀 낫군.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서앞이다. 조경위는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챙겨온 증거물들을 수사과에 넘기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복귀하니 많은 동료 경위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몇몇은 어제 야근이 힘에 부쳤는지 꾸벅꾸벅 졸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동료들은 용의자들과 여전히 치열하게 입씨름 중이다. 듬성듬성 앉아있는 까까머리 불량 청소년들, 온몸에 용문신을 새겨놓은 조폭들, 사기꾼, 강간범, 또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 온갖 군상들이 옹기종기 모여 돛대기 시장을 이루고 있다. 벌써 몇 달째 이 광경을 보고 있지만 어색한 건 어쩔 수 없다. 조경희는 아주 조용히 살금살금 자리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그것은 이 경찰서 강력계 전체의 유일한 여경위인 조경희에 대한 수많은 선임 경위들의 관심을 돌리기엔 부족해 보인다. 최경희가 슬그머니 조경희의 옆에 와 말을 걸기 시작한다. 오늘 첫 수사 어땠어? 재미있었어? 아니요. 제가 처음으로 전담한 수사라 그런지 긴장도 많이 되고 좀 어려웠어요. 그래. 많이 힘들 거야. 앞으로 더한 일도 많을 거라고. 쉬엄쉬엄 해야지. 혹시 일하다가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바로 말해. 내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이 한 몸 바쳐 도와줄게. 알았지? 감사합니다. 선배님. 선배님은 무슨. 편해지면 그냥 오빠라 불러. 어쨌든 오늘 수고했어. 능글맞게 웃는 최경위의 웃음이 마냥 싫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렇다고 그것이 호감은 아니었다. 일종의 위로가 되었다고나 할까. 기지개를 한번 크게 켜고 조경희는 차근히 증거물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피해자의 집은 너무나 깔끔했다. 금품을 노리고 한 우발적 살인은 아닌 것 같았다. 딱히 갈취된 물건도 없었고 그럼 원한에 의한 살인일까? 피해자와의 원한 관계를 따져봐야 알 일이었지만 왠지 그것은 아닌 듯 했다. 뭐라 설명할 순 없었지만 마치 블루 센스 같은 초임 3개월 차부터 벌써 그런 게 있을 리 만무했지만 그래도 그녀의 직감은 꽤 맞는 편이었다. 그녀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증거물을 찬찬히 살피다 보니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일본어 글귀. 키로스였던 그것 말이다. 여기에 혹시 일본어 하실 줄 아시는 분 계시나요? 떠들썩하던 수사반이 조경희의 목소리로 가득 메워진다. 그 뜻이 너무 궁금해서였을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까지 박차고 일어나 있었다. 수사반 전체가 급격히 조용해졌다. 모두 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다. 웬슬의 조경희는 얼굴이 빨개졌다. 내가 좀 하지. 무슨 일이야? 무뚝뚝하게 들려오는 대답 한마디. 우리 수사반에서 아웃사이더로 불리는 강찬경이었다. 이름에서도 느껴지다시피 그의 성격은 외골수. 딱 그 단어가 그를 나타냈다.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굽히지 않고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하는 그의 성격은 첫 임관을 받은 직후부터 그녀에게 많은 기감을 주고 있었다. 풍기는 카리스마가 하도 강했던지라 말 한 번 제대로 못 붙이고 있었던 차에 그가 먼저 선뜻 반응을 보여주다니 그녀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아예 선배님 딴 게 아니라 수사 중에 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해서. 뭐지? 일본어로 쓰인 글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 사진을 찍어오긴 했는데 일본어를 못해서. 그래. 한번 보지. 한참을 쳐다보는 강경의. 하지만 고개만 갸우뚱갸우뚱하고 있다. 해석하셨나요? 응. 해석은 했네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무슨 뜻이죠? 사지, 날 좀 멈춰줘. 부디라고 쓰여있네. 단순한 일본어 문장 같아. 날 좀 멈춰줘. 부디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급하게 내 휴대폰 벨이 울린다. 김경장이다. 경위님. 아, 네. 경장님. 다 끝나셨나요? 용의자, 잡았습니다. 예.
죽인 새끼, 지금 잡았다고요. 현장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금 서로 이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조경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용의자가 제 발로 현장에 나타나다니. 어떻게 된 걸까? 수사학 시간에도 실례로 들어보지 못한 일이었다. 또 한 번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첫 사건이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 걸까? 그녀의 직감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왠지 무언가 사건의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을 듯한 기분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럼 자세한 건 조금 이따 얘기하죠. 네, 경희님. 아, 참 근데. 네. 이놈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뭐가요? 아니 글쎄 이놈. 자기 안에 자꾸 악마가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녀의 직감이 비로소 들어맞는 순간이었다. 김 경장과 짧은 통화를 마친 뒤 조경희의 머릿속은 점차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참 이상한 일이네요. 뭐가? 강경희는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용의자가 제 발로 현장에 나타나서 지금 이곳으로 이송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악마가 있다고 했다는군요. 조경희는 표정을 악마. 강경희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진다. 무슨 낌새라도 맡은 걸까? 네, 악마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첫 사건부터 쉽게 되는 게 없군요. 조경희의 농담 섞인 불평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강경희의 얼굴은 한층 더 심각해진 듯하다. 조경희는 애써 어색한 미소를 지어보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은 오랫동안 거칠 기미가 없어 보인다. 이윽고 강경희가 장고 끝에 입을 열었다. 조경은 저기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네, 얼마든지요. 선배님, 자네 용의자 신문할 때 내가 같이 좀 참관해도 될까? 참관이요? 그럼 저야 고맙죠. 선배님,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그럼 신문실 들어갔을 때 나한테 연락 한 통만 줄래? 알겠습니다. 그래, 조금 이따 보지. 넵, 알겠습니다. 조경희의 힘찬 대답에 강경희는 머쓱한 웃음을 짓곤 뒤로 돌아섰다. 그가 가자마자 조경희는 신문 관련 서류를 이것저것 챙기기 시작했다. 몇 번 용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을 참관했던 적은 있었지만 이번엔 그녀 스스로 모든 진위를 밝혀야 된다는 생각에 조경희는 쓸데없이 혼자 분주해지는 것만 같다. 머릿속으로 대강 사실 추궁을 위한 질문과 예상 답변을 생각해본다. 곧 얼개가 대충 나오는 듯하다. 이제 부딪히기만 하면 되겠지. 차분히 김경장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곧이어 저 멀리서 누군가 바삐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조경의님. 네. 김경장이었다. 그는 곱상하게 생긴 소년 한 명을 대동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가 용의자인 듯했다.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엔 너무 어려 보이고 여려 보이는 외모. 차디찬 수갑이 그의 두 손을 강하게 얽어맨 채 그는 담임 선생님께 혼나러 불려온 학생처럼 주변만 두리번 살피고 있다. 그의 두 눈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 조경미가 기대했던 범인의 모습과는 굉장한 거리가 있었다. 경장님, 이 친구인가요? 네, 현장 감식반이랑 같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나타나서는 내가 범인이니 잡아가 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웬 미친놈인가 싶었는데 태연스럽게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일체를 고백하고 또 스스로 현장 검증까지 하는 걸 보고 바로 잡아왔습니다. 우선 조사실로 가죠. 그러시죠. 소년과 함께 조사실로 가는 조경희의 발걸음은 마냥 무겁기만 했다. 웬슬의 조경희는 그녀의 친남동생과 소년의 얼굴이 오버랩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이젠 동정심마저 들려고 하는 것 같다. 조경희는 애써 다른 생각을 해본다. 도대체 왜 죽인 걸까? 점점 그녀의 생각을 잠식해 가는 물음표들을 애써 떼어내려고 하다 보니 어느새 그녀는 조사실 앞에 와 있었다. 힘없이 열리는 문. 가뜩이나 어두운 신문실 분위기가 더 어둡고 삭막하기만 하다. 백열등 하나에 의지해서 이 새파랗게 어린 친구와 공방을 벌여야 할 생각을 하니 그 공간은 더욱더 답답해 보이기만 한다. 경희님, 저는 어떻게... 경장님은 우선 밖에 계셔 주실 수 있나요? 조사 다 끝나면 호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도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호출 주세요. 네, 감사해요. 김 경장이 나간 뒤
조사실엔 소년과 그녀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 고민이 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우선은 인적사항부터 천천히 해가는 게 낫겠지. 그녀는 혹여조차 티가 나 보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소년의 모습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차 안정을 찾는 듯했다. 편히 앉으렴. 조경희는 친절하게 소년에게 얘기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차근차근히 시작해볼까? 그래요. 소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아주 편안해 보였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선 몇 가지를 간략하게 작성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하거든. 내 질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만 대답해주면 돼. 알지? 이름이 뭐니? 선호요. 성까지 다 말해주지 않을래? 이선호요. 이씨예요. 아, 그렇구나. 생년월일은. 이런 거 원래 다 얘기해야 해요. 갑작스럽게 퉁명스러워진 녀석의 반응. 역시 분위기가 갑갑해서 그런 거였을까. 조경희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다. 응, 내가 범인이든 아니든 말이야. 너는 지금 용의자의 신분으로 와 있는 거니까. 나하고 저기 밖에 형사님들이 내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조사를 좀 하게 될 거야. 귀찮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렴. 그럼 금방 끝낼 수 있게 해줄게. 알지? 네. 그러죠 뭐. 생년월일이 1993년 8월 15일 생이요. 양력이에요. 광복절 날 태어났죠. 특이하죠? 응, 그래. 조경희는 차분히 소년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이름은 이선호. 나이는 18살. 고등학교 중퇴이며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음. 누나 한 명이 있지만 가출을 한 지 오래. 이 근방 월세방에서 살고 있으며 평상시 게임을 즐김. 일본 만화를 좋아하고 영화 감상이 취미. 특기는 축구, 농구 운동이라면 다 좋아함. 이런저런 기본적인 소년의 신변 잡기식 질문들이 끝난 후 조경희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 수고했어. 선호야. 아, 참 선호라고 편히 불러도 될까? 좋을 대로 하세요. 그래, 고마워. 이제 뭘 해야 되죠? 선호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은 이제 끝났고, 이젠 선호의 행동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게 될 거야. 이번도 아까처럼 똑같이 내 질문에 있는 그대로만 친절하게 얘기해주면 금방 끝날 거야. 약속할게. 알았지? 저기, 근데요.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지. 응? 아, 그냥 편하게 경희님이라고 부르렴. 경희님, 근데 있잖아요. 응? 이제 경희님이 저한테 그 아저씨 왜 죽였냐고 물어볼 거죠. 맞죠? 우리 우선은 차근차근히 그 사람 제가 안 죽였어요. 그 사람 이 여자가 죽였어요. 응? 소녀는 알 수 없는 대답을 늘어놓은 뒤 손가락으로 어디론가를 가리켰다. 조사실의 빈 구석. 흔들리는 백열등의 빛은 나와 소년이 앉아있는 책상만을 간신히 비추고 있기에 소년이 가리킨 곳을 확인하긴 쉽지 않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없이 텅 빈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소년의 손가락은 정확히 그곳에 멈춰 있다. 뭐 하는 거지? 아리송한 표정으로 조경희는 소년에게 얘기했다. 저기, 뭐가 있니? 네, 저기 있어요. 저 여자요. 저 여자 안 보이세요? 엄청 길게 머리를 기르고 흰색 블라우스 입고 저기 서 있잖아요. 응? 여자가 서 있다고 소년이 가리킨 곳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아무것도 없었다. 조경희는 소년에게 친절히 그곳은 아무것도 없다고 직접 확인까지 시켜주며 얘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 번이고 조경희의 말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소년은 묵묵히 그곳만을 계속 가리키고 있다. 저 여자가 시켰어요. 저 여자가 제 몸 안에 들어와서 자긴 악마라고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전 싫다고 했지만 그때마다 저 여자가 억지로 제게 살인을 하라고 계속 주문을 걸었어요. 저 여자가 죽였어요. 저기 선호야. 저기는 아까 내가 확인시켜줬지만 아무것도. 뭐? 왜? 선호야? 히히 정말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니? 갑자기 희죽희죽 웃기 시작하는 소년. 소년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조경희의 시선은 이미 느껴지지도 않는지 계속해서 실소만 뱉고 있다. 조경희는 이런 상황이 당혹스럽기만 하다.
도무지 이상한 소리만 늘어놓는 소년과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걱정부터 앞선다. 한동안 그렇게 웃던 소년. 얼마나 흘렀을까. 언제 그렇게 웃었냐는 듯 소년이 차분하게 조경이를 부른다. 경희님. 뭔데? 저 여자. 경희님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응? 저기서 경희님을 보고 막 웃고 있어요. 그것도 미친 듯이. 뭐라고? 조경이의 등에 한 줄기 땀이 서늘하게 흐르는 것이 느껴진다. 소녀는 정말 다른 존재를 보고 있는 걸까? 아니라고 생각해 보지만 너무나도 천진무구하게 조경이에게 얘기하는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떠오른다. 문득 강경이가 떠올랐다. 조경이는 다급히 호출기를 찾기 시작했다. 강경이가 나타난 건 조경이의 급한 호출을 받고 채 몇 분도 안 됐을 때였다. 가쁜 호흡소리로 봐서는 뛰어온 듯했다. 하고 있던 중인 거야? 네, 선배님 부른다는 걸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휴, 아니야. 무슨 계속하던 거 하자고. 아니요, 잠깐 쉬어야겠어요. 아이도 지쳐 보이고. 그나저나 경희님, 나가서 잠깐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잠시면 돼요. 선호야, 우리 잠깐 쉬었다 하자. 한 5분 정도만 여기 혼자 있어줄 수 있겠니? 그러죠 뭐. 저 여자랑 단둘이 있게 되는 게 싫지만 잠깐이라면야. 여자라니. 강경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묻는다. 아, 경희님. 나가서 더 말씀드릴게요. 우선 나가시죠. 그러지. 그녀와 강경이는 조사실에서 좀 떨어진 뒤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강경이는 말없이 커피만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 조경이의 모습을 보곤 뭔가 일이 그녀의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음을 알아챌 수 있었다. 한참을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던 그녀. 도통 말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강경이는 한참을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답답했는지 커피를 단숨에 들이키며 조경이에게 말했다. 신문이 잘 안 되는 거야? 사람 불러놓고 왜 말이 없어? 아, 아니요. 그냥 좀. 무슨 일인데? 얼굴에 온통 나 지금 심각해요라고 쓰여 있는 것. 뭐야? 아, 그래요? 이런. 이렇게 표정 관리 못하는 거 보면 저 사회생활 하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참나. 아직 농담할 기운이 있는 걸 보니 정말 심각한 건 아닌가 봐. 그런가 봐요. 얘기해봐. 무슨 문제 있는 거야? 그게 참 무슨 얘기지만요. 조경희는 강경희에게 그제야 자초지종에 대해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당황할 필요도 없었다. 살인사건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일어난 것인데 그 대상이 귀신이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이 조사실 안까지 와서 소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괴담에나 나올 법한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조경희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녀 스스로도 웃음이 나올 만큼. 하지만 듣고 있던 강경희의 표정은 시종일관 굉장히 진지했다. 어딘가를 골똘히 응시하며 그녀의 얘기를 경청하고 있는 것이 분명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조경희의 자주 섞인 얘기가 끝나기 무섭게 강경희가 입을 뗐다. 사실 그런 얘기가 오고 갈 줄은 짐작했어. 그래서 참관하고 싶었던 거고. 네. 혹시 말이야. 자넨 귀신을 믿어? 귀신요? 그녀는 정말 알지 못했다. 강경희마저 이렇게 뜬금없는 소리를 할 줄이야. 조경희는 그의 말을 듣고 흠칫 놀라는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다. 역시 조경희 말 맞다나 정말 표정 관리 안 되는 건 알아줘야겠네. 아, 죄송합니다. 사실 강경희 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전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좀 더 명확하게 신문을 해야 할지 방법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건데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조경희가 알고자 하는 방법에 대한 충고야. 아, 그렇군요. 전 갑자기 귀신을 믿냐고 하시길래 죄송합니다. 그럼 어서 말씀해 주세요. 생각해보니 저 친구 기다린 지 꽤 됐겠네요. 자네, 빙의가 뭔 줄 알지? 빙의요? 빙의 첫 번째 뜻, 다른 것에 몸이나 마음을 기댐. 두 번째 뜻, 영혼이 옮겨 붙음. WHO에도 정식으로 등록된 질환 중 하나. 단어의 뜻을 차근차근히 설명해주며 강경희는 아까의 조경희보다 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이러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때로는 일반 상식 혹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일들 중 하나가 비니. 소년의 말을 바탕으로 상황을 정리해 봤을 때 그 소년이 보고 있는 것은 그에게 붙어 있는 악령인 것 같으며 소년을 통해 이승의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것. 더군다나 특히 청년기, 즉 사람이 영적인 성숙이 아직 덜 된 시기엔 수호령의 힘이나 스스로의 기가 약하기 때문에 귀신이 씌우기가 더 쉽다는 것. 그래서 아마 귀신이 들렸을 수도, 즉 빙의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의 말을 진중히 듣던 조경이는 곧 손발이 오글거리는 느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한가하게 귀신 타령을. 잠시나마 강경이를 부른 게 후회되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강경이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었기에 조경이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의 말을 자르는 것이 쉽지 않았다. 내 말 이해했지? 물론 저 소년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순 없고 연기일 수도 있어. 그래도 가능성이란 건 항상 존재하니까. 경희님. 응? 방금 말씀하신 거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신 건가요? 터무니없이 들릴 거라는 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정말 선배님께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좀 많이 터무니없네요. 그래요. 물론 선배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죠. 저도 고백하자면 아까 그 녀석이 하는 말에 잠깐 식겁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귀신은 좀... 무슨 말? 네. 방금 그 녀석의 말을 듣고 식겁했었다며. 무슨 말이었는데? 아, 그냥. 뭐, 이런 얘기 제 입으로 하는 게 좀 웃기지만 그냥 그 여자 귀신인지 뭔지가 절 좋아하는 것 같다고. 절 보고 웃고 있다나 뭐라나. 잘 기억도 안 나네요. 뭐, 그냥 절 빤히 보고 있고 웃고 있다고요. 제대로 듣지도 않아서 잘 기억도 안 나요. 뭐 얘기 하나마나 뻔한 헛소리. 지금 당장 조사실로 가지. 예. 저 커피 아직. 강경이는 커피잔을 들던 조경이의 손을 잽싸게 낚아 채 조사실로 향했다. 끌려가는 내내 조경이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 설마 정말 진지하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도 그럴 것이 강경이야말로 수사관 내에서 가장 냉철하고 이성적인 형사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런 그를 위시했던 그녀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거기에 평상시 그녀도 철저한 이성지상주의자였기에 갑작스레 돌변한 강경위의 태도가 그녀에겐 그저 굉장히 낯설기만 했다. 서둘러 재촉한 발걸음은 결국 그 몫을 다 해냈다. 앉아있던 티테이블과 조사실의 거리가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당도할 수 있었다. 급히 조사실 문을 열어줬지니 어라? 소년이 자리에 없다. 실내 전체를 비출 수 있는 전체등을 켰다. 불을 켜자마자 소년이 한눈에 들어온다. 구석에 쭈그린 채 무언가 겁에 질려 있는 모습. 소년의 눈엔 공포가 가득해 보였다. 녀석은 계속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눈만 껌뻑이고 있었다. 조경이는 그 모습에 너무 놀라 소년을 진정시키려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선호야, 왜 그러니? 경희님, 계속 그게 보여요. 떠나질 않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조경이는 애써 침착하게 소년에게 말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긴 아무것도 없어. 정신 차려. 갑자기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소년. 조경이는 그 모습을 보곤 소년에게 다시 얘기했다. 여긴 아무것도 없다니까. 눈 떠. 눈 뜨라고. 여긴 아무것도 없어. 안 돼요. 제발 잠깐만이라도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대체 왜? 지금 그 여자. 저 구석에서 천천히 저한테 기어오고 있었어요. 뭐? 저한테 계속 기묘한 표정을 지은 채 기어왔어요. 얼굴이 점점 더 하얘졌어요. 움푹 파인 눈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계속되는 소년의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조경이는 점점 짜증이 났다. 조경이는 자신도 모르게 소년에게 소리를 질렀다. 정말 여긴 아무것도 없다고. 장난칠 기분 아니야. 당장 눈 뜨고 자리에 앉아. 조경이의 외침에야 눈을 뜬 소년. 초점 없이 흐릿한 눈이다. 질질 흐르는 침이 소년이 느꼈을 공포를 말해주고 있었다. 저 여자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또 무슨 소리니? 지금 경희님 옆에 있어요. 경희님을 보고 있네요. 경희님처럼 아주 화가 났나 봐요. 눈은 없지만 전 알 수 있어요.
저 여자의 찢어진 입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위님을 보면서 계속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자꾸 이럴 거야? 어서 자리에 안 앉을래? 아, 알았다. 뭐? 난 내가 보여. 저 여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경위님을 보면서 난 내가 보여. 확실해요. 조경희는 움찔했다. 귀신이 있든 없든 그 녀석의 말은 계속 조경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점자 소름이 쥐뼛쥐뼛 돋는다. 무심코 뒤를 쳐다봤다. 강경희가 상황을 관망이라도 하듯 여유있게 팔짱을 낀 채 그녀와 소년을 쳐다보고 있다. 문득 구어가 치솟는 것만 같다. 계속 그렇게 쳐다보고만 있을 건가요, 선배님? 조경희가 앙칼진 목소리로 강경희에게 소리쳤다. 그런데도 강경희는 무심하게 그녀와 소년만 쳐다보고 있다. 조경희는 더욱더 화가 나기 시작했다. 다시 말없이 매서운 눈빛으로 강경희를 쳐다봤다. 똑같다. 반면 소년은 계속 두려움에 찬 얼굴이다. 그 두 표정이 힘이 대조되는 것 같다. 소년의 몸에서 점차 더운 기온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엄청난 땀을 분출해내며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다. 단지 눈만은 무언가라도 뿜어져 나올 기세로 허공 어딘가를 응시한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다. 계속 이대로 뒀다간 정말 큰일이라도 나지 싶었다. 강경희님. 조사실 벽에 금이라도 갈 정도의 찢어진 목소리로 조경위는 소리쳤다. 요지부동이었던 강경희도 그제야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강경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경희 쪽으로 몸을 옮기고 있었다. 소녀는 이제 거의 발작에 이를 지경인 것 같았다. 조경희는 점차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도대체 서둘러 가자던 사람이 막상 오니 왜 저러는 거야? 가뜩이나 이제 신입인 내가 처음으로 맡은 수사인데 대놓고 엿먹으라는 건가? 극단적인 생각에 머릿속에서 몇 마디 험한 단어들이 마구 스쳐 지나간다. 자, 지금도 말이야. 귀신, 그저 허무맹랑한 소리 같기만 해. 강경희가 처음 뱉은 말은 더욱더 조경희의 진을 빼놨다. 한숨부터 나왔지만 그러기에 상황은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귀신이고 나발이고 우선 아이부터 진정시키고 나중에 얘기해요. 조경희의 절규에 가까운 부탁을 듣고 나서야 강경희는 소년을 번쩍 일으켜 세웠다. 조경희의 절규에 가까운 부탁을 듣고 나서야 강경희는 소년을 번쩍 일으켜 세웠다. 소년은 탈진 직전인 것 같았다. 계속해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강경희가 나가서 달래고 오겠다며 소년을 부축해 조사실을 빠져나갔다. 조경희는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비 오듯이 흘러내리던 땀을 손으로 대충 훔친 뒤에야 겨우 상황이 정리되는 듯했다. 정말 신문 하나 하는데 이렇게 힘들 줄이야. 정말이지 경찰을 할 게 못 돼. 이러한 투정을 들어줄 사람 하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조경희는 계속 푸념을 해댔다. 그것은 그녀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독특한 방법이었다. 몇 분을 혼자 중얼대고 나서야 점차 진정이 되는 것 같았다. 조경희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볍게 다잡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소년과 강경희가 나간 후로 얼마나 흘렀을까. 꽤 오랜 뒤에야 듣기 싫은 이익되는 마찰음과 함께 강경희와 소년이 조사실로 들어왔다. 아득한 어둠 속에서 강경희는 소년을 친절히 의자에 앉힌 뒤 어디선가 그도 의자 하나를 구해와 슬그머니 조경희의 옆에 앉았다. 오셨어요? 응, 좀 진정됐어. 다행이군요. 선호야, 좀 괜찮니? 네, 방금까지는요. 근데 여기 들어오니 저 여자 얼굴 때문에 갑자기 또 기분이 더러워지려고 하지만요. 여자는 없어. 주마등 같이 방금의 난장판이 조경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다시는 그런 상황을 또 경험하고 싶진 않았다. 입 밖까지 나오려던 말이 뱀꼬리처럼 슬금슬금 기어들어갔다. 우선은 뭐가 됐든 인정하자. 인정하고 차근차근히 다시 시작하자. 조경희는 스스로 최면을 걸었다.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만약 그걸 내가 해결하면 우리 계속 얘기할 수 있을까? 네, 당연하죠. 제발 좀 저 여자 어떻게 좀 해주세요. 혹시 그 여자를 여기서 쫓아낼 순 없어? 방법이 있을까? 아니요, 저 여자는 항상 제 곁에 있어요. 어딜 가든지 따라와요. 그럼 항상 내가 봐오던 존재였다는 건데. 아까는 왜 그렇게 놀랐어? 마치 처음 본 존재처럼 말이야.
소년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듯하다. 잠잠해진 소년. 하지만 곧 소년은 담담한 표정으로 조경희를 보며 말을 이어나갔다. 아무리 봐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저 모습은. 조경희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소년은 지금 연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에 홀려 이렇게 겁먹고 살인까지 저지른 걸까?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다는 걸 그녀 스스로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마땅히 소년의 말에 다른 대답을 내놓을 수 없었다. 완고하게 믿고 있던 그녀의 믿음이 점차 흔들리는 것만 같았다. 정말 이 소년은 명이신 것인가? 짧은 시간 동안 몇 번을 속으로 되뇌어 봤지만 답이 나올 리는 만무했다. 해답은 신이 있다면 오직 신만이 알겠지. 과학이 그 존재를 증명하기엔 아직 걸어야 할 길이 너무도 요원하다. 어쩌면 아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찰나의 시간에 조경희의 머릿속을 많은 것들이 헤집고 지나갔다. 조경희, 잠깐 귀 좀 빌려줄래? 네. 어느새 강경희는 내 귀에 귓속말을 하고 있었다. 조경희, 이 사건 말이야. 서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알지? 응, 네. 알고 있죠. 방금 이 아이 달래주고 잠깐 반장님을 만났어. 아마 1차 신문 끝마치는 대로 다른 형사들이 투입될 것 같아. 네. 이건 제가 처음으로 단독으로 맡은. 순간 조경희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겨우내 진정시킨 소년도 약간 흠칫하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 조용하게 목소리를 낮췄다. 아무리 단독이라고 해도 자네 같은 신입한테 모든 걸 맡길 순 없어. 항상 정도의 선은 있는 거야. 그건 그렇지만 자넨 지금 사건이 발생한 지 채 5시간도 안 돼서 용의자를 잡아들였어. 비록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왔다 해도 말이야. 조경희가 봤을 때도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되지 않아? 그건 맞아요. 그래도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눈들이 많다는 거야. 조경희, 자네가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면 이 아이는 어쩌면 항변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인자로 소년원 가는 거야. 이런 정도의 살인이면 땅에서 얼마나 살지는 대충 짐작이 가지. 그래서 어쩌자는 거죠. 강경희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조경희가 무엇이 그녀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기회를 주자는 거야. 내 말은 기회요. 그래, 기회. 이 아이가 정말 귀신에 들렸을지도 모르잖아. 비록 1%일지라도 얘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란 거 조경희도 뻔히 봤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기회를 주자고. 이 아이가 영적인 존재에 홀린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이라는 걸 증명할 기회. 예. 조경희는 차갑게 강경희의 말을 맞받아쳤다. 강경희는 이제 대놓고 영매와 퇴마사를 불러 그 존재를 입증해보자고 설득을 하고 있었다. 처음 느꼈던 강경희의 모습과 사뭇 달라진 지금의 모습이 교차되어 그녀의 머릿속을 훑고 지나갔다. 이것이 그가 추구하고 도모해왔던 냉철함인가. 회의감이 밀려오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을 단지 그 생각만이 점령하고 있던 건 아니었다. 조경희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강경희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었다. 과학수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외치는 현대 수사기법 속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이 인정받고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있을까? 그건 역시 가능성을 따져봐야 했다. 여러모로 상당한 위험 요소들을 포함한 강경희의 제안이었다. 케이스에 있어 여태까지 전인미답이었던 선례를 남길 수도 있는 상황. 가능성을 하나만을 보고 믿고 가기엔 너무도 무모한 시도인 것만 같았다. 기회요. 그저 하나의 확률일 뿐이야. 우린 그 확률 속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거고. 이게 아니라면 저거. 저게 아니라면 이거. 하지만 뭐든지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몇 프로든 확률이 있다면 말이야. 그럼 선배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영매나 퇴마사를 불러서 증명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지. 그들이 이 소년에게 무언가를 느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이 소년의 말과 일치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지 않을까. 사건 송치될 때 녹취해서 증거물로 채택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선배님, 이제 보니까 응? 정말이지 알 수가 없네요. 이상적인 건지 현실적인 건지 아니면 무모한 건지. 강경희가 말없이 삐식 웃음을 짓는다. 조경희는 도통 그의 속을 알 수가 없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오랫동안 강경이와 대화를 나누던 후에야 문득 그들이 소년을 잊고 있었음이 생각났다. 소년은 아까에 비해 한결 더 진정이 된 듯했다. 선호야. 네. 소년이 우리의 오랜 대화에 지치기라도 했는지 힘없이 대답을 하고 있었다. 선호야, 너 내가 한 말 말이야. 네. 정말 사실이니? 증명할 수 있겠어? 그 여자요. 그 여자도 그렇고 내가 피해자를 죽인 게 그 여자가 시켜서 한 짓이란 거부터 모든 걸 말이야. 널 내가 믿어도 되겠니? 믿어주세요. 정말이에요. 맹세해요. 정말 그 여자가 시켰어요. 저 보고 죽이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조경리는 계속 혼란스러워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소년의 말 이후로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는 말없이 강경희를 쳐다보며 짧게 얘기했다. 하죠, 경희님. 시원하게 대답을 해놓긴 했지만 뒤에 안 닫고 화장실 나온 것 마냥 싸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만약 영혼의 존재가 증명이라도 되면 여기서 위령제라도 지내겠다는 건가? 조경희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강경희는 조경희의 대답이 끝난 이후 바삐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다. 몇 분 뒤 그는 통화를 마쳤는지 가볍게 핸드폰을 닫곤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선배님. 응? 이젠 뭘 어떻게 해야 하죠? 걱정 마. 지금 통화 다 끝냈으니 어떤 분과 통화를 아는 지인이 좀 있어. 이쪽으로. 모티브에 나오는 무당이나 영매 같은 분이신가요? 조경은 혹시 심령수사관이라고 알아? 심령수사관. 조경희에겐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조경희를 본 강경희는 이내 짧게 그것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 단순해. 우리처럼 수사하는 사람들이야. 단지 대상이 사람이 아닌 영이라는 것뿐. 우리랑 똑같다고 보면 돼. 직접 만나게 되면 다 알 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리라고. 호기기 얘기하는 강경희의 모습을 보고 조경희의 마음속엔 두 가지 감정이 들었다. 도대체 뭘 믿길래 저렇게 자신이 있어 하는 건지. 그리고 이 방법이 부디 허튼 짓이 되지 않기를. 백문이 불여일견. 보기 전까진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 TV에서나 여름 특집 흥미거리로 차고 넘쳐나던 귀신과의 대화가 이곳에서 곧 일어날 생각을 하니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것만 같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경희의 머릿속은 단 두 가지 주제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직접 부딪히기 전까진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 전화가 오는군. 근처에 벌써 다 왔나봐. 조경은, 나 잠시만. 강경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새. 조경희는 소년에게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소년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나도 잠긴 것처럼 짧은 시간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내 조경희는 그것을 깨며 입을 열었다. 선호야, 조금 있으면 이곳에 어떤 분이 오실 거야. 네, 다 들었어요. 다 들었니? 하긴 여기가 좀 좁긴 해. 조경희는 애써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을 이어갔다. 근데 선호야, 너 혹시 이런 거 예전에 경험해 본 적 있니? 뭐려? 그냥 뭐 그런 것들 말이야. 영매어 만나서 얘기를 해본다던지. 아니면 아니요. 해보고는 싶었지만 제가 그런 쪽을 잘 알지도 못하고 차라리 어머님한테 말씀드릴까 했지만 절 미친 사람 취급하실까 봐요. 소녀는 난감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다. 조경희는 괜히 얘기를 꺼냈나 싶어 잠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 좀 그랬겠지. 어쨌든 지금 오실 이분은 영혼과 대화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사람이라니까. 우리 그분이 오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자. 잘 될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지? 네. 얼마든지요. 소녀는 이제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나타나기라도 한 것 마냥 약간은 들뜬 상태로 대답을 했다. 조경희는 괜스레 마음 한편에 흐뭇한 기분이 드는 걸 막을 수 없었다. 왜였을까? 자신의 근본적 믿음을 떠나 영혼이란 존재가 정말 실제의 소년의 몸을 잠식했고 그것이 소년을 살인에 이르게까지 했다고 믿고 싶었던 건 아닐까. 도무지 이 어린 소년이 살인을 했을 거라곤 생각되지 않았다. 조경희는 이미 소년을 용의자로서 대하질 못하고 있었다. 자꾸 조경희의 눈에 남동생의 모습이 교차되어 어른거렸기 때문이다. 사람이기에 감정을 죽이는 건 불가능이다. 그것 때문이었는지
그녀는 점차 확신이 되고 있었다. 소녀는 범인이 아닐 거라고. 아니어야만 한다고. 구차했던 믿음이 그녀 안에서 새로운 사실로 거듭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너 정말 아닌 거지? 내가 한 거. 네. 내가 죽인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죽인 건 맞지만 그게 네 의지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맞냐고. 네. 맞아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눈에 쌍심지까지 켜가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소년의 모습을 보니 조경위의 마음이 더욱더 싱숭생숭해졌다. 선호야. 네. 사실 나도 너만한 남동생이 한 명 있다. 왜 그러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조경위는 소년에게 자신의 남동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 허심탄회하게 늘어놓는 모습이 흡사 범죄자가 형사에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조경위는 동생 얘기를 하며 이런저런 생각에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의 남동생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착하고 신앙심 깊던 남동생이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해 죽었다. 그 죽음은 그녀가 가지고 있던 종교를 등지고 철저한 이성주의자로 탈바꿈하게 했으며 그녀를 경찰까지 이끈 계기였다. 이 세상의 신, 미신, 귀신, 종교 따위 이성이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하등 필요가 없다. 오직 사람과 과학만이 곧 믿음이다. 그렇게 그녀가 살아온 지 벌써 10년째였다. 하지만 지금 지독하리만큼 맹신했던 그녀의 믿음이 한 소년을 만난 후 흔들리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 영원히 존재하길 바라는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동생을 다시 만날 수도 있을 테니까. 미안하구나. 괜한 소리를 꺼내서. 잠자코 그녀의 말을 듣고 있던 소녀는 계속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다. 근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걸까? 조경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아이라도 지금은 살인 용의자인데 그를 앞에 두고 별짓을 다 했다는 생각에 조경이는 이내 속 없는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참, 나도 웃긴다. 괜히 널 보니 내 동생이 생각나서 말이야. 미안해, 정말로. 아니에요. 고개를 숙이고 있던 소년이 담담히 고개를 들며 얘기했다. 같이 울었는지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다. 지금 상황으론 전혀 달갑지 않을 사람의 속내였을 텐데 그걸 듣고 같이 울어주는 모습을 보곤 조경리의 마음이 더욱더 뭉클해지기 시작했다. 나 잠시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러세요. 약간의 미소를 보이는 소년. 강경이가 올 때까지 눈물 때문에 번진 화상이라도 잠시 고칠 요량으로 조사실을 막 빠져나가려던 찰나 문 앞에 두 그림자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다. 고개를 들어보니 강경리와 그가 말한 수사관인 듯했다. 조경우, 자네 어디? 뭐야? 울었어? 네. 아니요. 울다뇨. 무슨? 운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아니라니까요. 강력한 부정은 긍정이랬던가. 조경희의 날카로운 대답을 듣곤 강경희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강경희는 같이 서 있던 사람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아, 조경희 인사해. 신명수사관 김홍식이야. 반갑습니다. 김홍식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눈 뒤 그녀와 홍식과 강경희는 잽싸게 조사실로 들어갔다. 혹여 누가 볼까 들어가자마자 그녀가 했던 일은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었다. 홍식은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를 느낀 듯 했다. 매섭게 소년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서는 살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았다. 한참을 소년의 얼굴을 쳐다보던 홍식은 주변을 몇 분 정도 더 둘러보더니 소년의 손을 세게 낚아채 잡았다. 소년의 얼굴엔 약간 괴로운 듯한 표정이 번졌다. 그만에 알 수 없는 의식이 진행되길 몇 분. 이내 그는 더욱 날카로워진 눈빛으로 말했다. 이 녀석, 연기야. 네, 연기야. 몇 분을 둘러봐도 여기선 어떠한 영가의 존재도 느껴지지 않아. 혹시 몰라 사이코 매트리식이나 사진 등 특정인의 소유물에 손을 대어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읽어내는 심령적인 행위까지 해봤지만 보이는 건 단순히 이 녀석이 미친 듯이 어떤 남자를 썰고 있는 거. 그거 빼곤 어떤 연기도 느껴지지 않아. 고로 이 녀석은 지금 귀신 들린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갑자기 소년이 일어나 미친 듯이 홍식에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 큰 소리에 너무 놀란 나머지
조경위는 그녀도 모르게 뒷걸음질이 쳐졌다.